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제12회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는 날씨가 추웠는데 이제 벌써 날씨가 덥네요. 오늘은 특히 토요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날씨가 오늘은 특히 덥습니다. 이제 12회니까 한 주 정도 더 하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수업 내용 자체는 13주로 끝나게 되고요. 한 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말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녹화해서 동영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뭐 이번 학기에는 직접 만나지 못하고 학기 초만 해도 뭐 학기 말 되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이렇게 한 학기가 다 흘러갔습니다. 기말 시험은 16일날 화요일날 10시에 실시하니까 여러분들 그때 좀 늦지 않게 미리 와서 착석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 40명 정도 되니까 반을 나누지 않고 한 반에서 아마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당권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비전형 담보, 그 다음에 그 채권 질권 부분은 사실 그 강의 계획서에 채권 질권 부분은 넣지 않았는데 그래도 채권 질권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사례 문제 자체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그래도 채권 양도와 같은 방식으로 채권 질권이 설정되니까 채권 질권에 관한 문제들도 종종 이제 선택형 문제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례형 문제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출제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다음 시간에 비전형 담보를 살펴보면서 같이 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저당권에 관련된 내용들, 중요한 쟁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보죠. 중요한 내용들만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이제 그 공동저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저당권자의 방해배제 청구권인데요.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저당권자도 214조의 방해배제 청구권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제 저당권에 관련된 규정에서 214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저당권자도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에 건물이 신축되는 경우, 자, 건물이 신축되면은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건물이 신축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법정 지상권이 설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성립하지 않고 나중에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되었을 때는 건물에 대한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은 건물 철거라고 하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담보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는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상 회복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저당의 경우에 이제 공장 저당권이라는 말을 빼고서 이제 저당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 공장 저당권의 경우에는 목적 동산이 반출된 경우에 이제 공장 저당을 이루는 이제 그 각각의 목록에 있는 동산들이 반출된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공장 저당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반출된 물건을 원래의 설치 장소에 갖다 놔라 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반환 청구권이 아니에요.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점유해야 될 것을 나한테 반환하라 라고 하는 게 반환 청구권이고요. 이거는 원래 있던 장소에다 갖다 놓으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배제 청구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방해가 된 것을 원상으로 방해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놔라 라고 하는 청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반환 청구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불법 말소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불법으로 말소되면은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저당권이 불법 말소된 다음에 이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갑이 근저당권자고요. 그 다음에 을이 소유자이면서 근저당권 설정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불법 말소가 됐어요. 불법 말소가 됐다면은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인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을이
예를 들면 병에게 X 부동산을 X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X 부동산을 넘겨서 이제 병이 소유자가 되었다. 병이 소유자가 되었다. 이 경우에도 말소 회복 등기는 처음에 저당권이 불법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 즉 을을 상대로 해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이제 을을 상대로 해서 말소 회복 등기가 되면은 병은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에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병은 말소 회복 등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결과적으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병 같은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의 승낙을 받아서 말소 회복 등기는 을을 상대로 해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들 이것도 잘 책에는 안 나오는데 요 내용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당권의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당권의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저당권은 경매 절차에서 소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경락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경매가 절차가 쭉 진행되면은 이제 경매 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배당까지 완료가 돼가지고 경매 절차가 종료하게 될 텐데, 그 사이에 어딘가 경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매각대금을 완납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매각대금을 완납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락인이, 즉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이 매각대금의 완납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 매각대금의 완납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설정돼 있던 경매 목적물에 설정돼 있던 저당권이라든지 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다 소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각대금 완납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저당권이 다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말소 회복 등기가 됐어도 이제 매각대금 완납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당권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경매 절차에서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서 배당 절차가 진행이 될 때 이제 배당 이해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사. 왜냐하면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자기가 우선 변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배당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배당 이해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배당받은 자에게 원래 내 저당권이 말소됐기 때문에 네가 배당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배당받은 건 원래 나한테 우선 변제돼야 되는 거니까 나한테 돌려달라 라는 식으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당권자의 방해배치 청구권인데요. 이 내용들도 사실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상대위 부분 볼게요. 물상대위는 지난번에 사실은 설명을 한번 했었죠. 물상대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경우이죠. 갑이 저당권자이고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이고요. 저당권 설정자가 되겠죠.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갑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자에게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X라는 부동산이 수용이 돼서 국가한테 수용이 돼서 결과적으로 국가가 을에게 수용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 수용 보상금 채권이 발생한 거죠. 즉, 을이 병에게 수용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수용 보상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X라는 부동산은 없어졌기 때문에 저당권도 사라지게 되겠지만 이 X 대신에 이 X 대신에 수용 보상금 채권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은 X 부동산에 미치던 저당권의 효력은 이제는 수용 보상금 채권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물상 대위가 됐다고 해서 바로 뭐 수용 보상금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건 아니고요. 저당권자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당권자는 일단은 수용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압류를 한 다음에 추심 명령을 받거나 또는 압류를 한 다음에 전부 명령을 받거나 또는 뭐 공탁이 돼가지고 배당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은 배당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거나 뭐 추심 명령 받은 다음에 배당 요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공탁이 이루어져서 배당 요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전부 명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채권 자체가 채권자한테 귀속이 되니까 이제 이 압류 채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피압류 채권 같은 것들이 다 전부 채권자한테 귀속이 되니까 이거는 뭐 배당이라든지 그런 거와는 상관없고요. 어쨌든 이런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물상 대위자는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물상 대위를 행사할 수 있고요. 다만 이때의 압류라고 하는 것은 이 수용 보상금 채권이라고 하는 재산이 특정성을 유지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거기서 강제 집행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집행도 할 수 있고 이제 책임 재산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수용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고 버리면 수용 보상금이란 채권은 을의 일반 책임 재산에 다 섞여 버리잖아. 사실은 이제 금전은 사실 책임 재산이 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수용 보상금 채권이 을한테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 압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수용 보상금 채권이 살아있으려면 압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상 대위를 행사하는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가 없고요. 제3자가 압류해도 상관이 없죠. 제3자가 압류하더라도 어차피 저당권자가 전부 명령을 받거나 추심 명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한번 보면요. 물상 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반드시 압류해야 되고요.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는 없고요. 제3채권자, 그러니까 을의 다른 채권자들이 수용 보상금 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상 대위는 압류 및 전부 명령이나 배당 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1번 판결의 내용들 여러분 이제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저당권자의 물상 대위권 행사로서 압류 또는 전부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위에서 본 특정성 유지나 제3자 보호는 물상 대위권자의 압류 및 전부 명령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 대위권에 기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물상 대위자는 배당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자, 요거는 이제 내가 지금 하면서 요 앞에 걸 읽었어야 되는데 이 뒤에 얘기는 뭐냐면은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 대위에 기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한테 송달되었다면 그렇다면 이미 이제 배당 절차가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물상 대위자가 자신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원칙적으로 배당 절차, 배당 요구 기간에서 이제 물상 대위자가 배당 요구를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배당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자, 이 앞에 거를 사실 읽었어야 되는데요. 네. 민법 370조와 342조는 질권에 의한 이제 물상 대위에 관한 규정이고요. 이게 370조에 의해서 저당권의 경우에도 준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370조, 342조에 의한 저당권의 물상 대위권 행사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원래는 다른 이제 일반적으로 채권을 책임재산으로 해서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면은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추심이나 압류나 추심 명령을 받거나 또는 압류나 전부 명령을 하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은 원래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네, 당연히 집행 권한이 필요하죠. 근데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 절차를 취할 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집행 권한이 별도로 필요 없죠. 담보권자라고 하는 것만 주장이 되면, 입증이 된다면은 그럼 바로 이제 그 채권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물상 대위를 하는 것도 물상 대위에 기초해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별도로 이제 그 집행 권한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다. 결과적으로 이제 수용보상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저당권이 수용되면서 수용보상금 채권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입증을 한다면은 바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배당 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을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그 배당 절차에서 이제 요 그 채권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게 되겠죠. 이 채권에 대한 배당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런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때 그때 배당 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늦어도 그 이제 580조 민사소송법, 예전에 이제 민사소송법인데 지금 이제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있죠.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종기가 있어요. 그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그래야지만 물상 대위자로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한번 판결을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물상 대위를 하는 경우, 저당 목적물이 사라진 경우에, 그래서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저당 목적물이 사라지면서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것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물상 대위의 방법은 이제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거나 뭐 압류 및 추진 명령을 받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채권의 완족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괄 경매 청구권. 일괄 경매 청구권은 여러분들 항상 그 법정지상권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법정지상권.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건물이 지어지면은 이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을 하면은 그럼 이제 일괄 경매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때부터 이제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이 존재하느냐 여부는 완공된 거를 기준으로 하지 않죠. 완공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이제 건물이 이제 신축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은 비록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게 되죠. 네, 이제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에 그 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건물을 신축한 제3자가 이제 신축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제3자가 지은 건물을 채무자가 사후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일괄 경매 청구권을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는 건물이 없는데 제3자가 뭐 토지의 임차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권까지 취득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일괄 경매 청구권을 그런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꼭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만 일괄 경매 청구권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양도 부분인데요. 이제 첫 번째 거, 저당권이 양도되었지만 저당권이 무효인 경우. 저당권이 무효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이 양도된 경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갑이 이제
이제 갑을 채무자라고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을이 저당권자인데 을이 이제 병에게 피담보채권을 양도를 하면서 피담보채권 플러스 저당권을 병한테 이전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피담보채권의 경우에는 대항요건이니까 통지나 승낙의 대항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이 통지나 채권 양도를 제3자한테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통지나 승낙이 확정 일자에 있는 증서에 의해서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어야 되겠죠.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어야 되고 각각의, 그러니까 채권은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물권 양도의 이전의 그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물권은 부기등기, 채권은 통지와 승낙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었다고 해서 통지나 승낙이 있는 걸로 볼 수 없고요. 통지나 승낙이 있다고 해서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 없이 저당권이 반드시 자연스럽게 당연히 넘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이렇게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에 대해서 이전에 부기등기까지 했는데, 자, 이랬을 때 그 저당권이 무효인 경우, 자, 이 경우에 저당권이 무효인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인가? 자, 이 경우에는 이 저당권을 말소할 때 당사자가 누구냐? 병을 당사자로 해서 저당권 말소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병을 상대로 해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고 이때 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을의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게 돼요. 그리고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이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을도 역시 저당권 말소에 대한 당사자,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해야 되고, 그때 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을의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에 대한 말소를 청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변호사 시험에서 나와서 계속 종종 나오는 문제긴 한데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면 이전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전의 부기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수인만을 상대로 해서, 병을 상대로 해서만 저당권 이전의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때 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도 을의 명의로 설정되는 저당권만이 말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저당권 양도의 경우에, 저당권이 양도되면서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지만, 이렇게 이제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을 동시에 양도하였지만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맞춰져 있지 않은 경우, 자,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넘겼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넘겼는데, 피담보 채권도 넘기고 저당권도 넘겼는데, 그런데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맞춰지지 않고, 즉 피담보 채권에 대한 통지나 승낙은 이루어져서 이제 피담보 채권은 넘어갔는데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피담보 채권은 병한테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은 여전히 을한테 남아있는 꼴이 되겠죠. 왜냐하면 물권 변동에서는 성립 요건주의니까 이전에 부기등기가 없다면은 저당권이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채권은 병한테, 저당권은 을한테 이렇게 남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혹시 이제 이런 의문이 발생할 수 있겠죠. 아, 저당권의 부종성 때문에 결국 피담보 채권이 저당권과 분리가 되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전세권 같은 것도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 채권이 사라진 거니까 소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일시적으로 귀속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종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자와 채권자의 귀속이 달라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부종성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도록 해서 결국은 저당권이 이제 말소되지 않는 저당권이 유효하다,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만 양도인은 아직 이제 양도인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의 명의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이 유효하게 살아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을이 변제를, 그러니까 저당권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자이긴 하지만은 아직 이전 등기가 안 돼서 저당권자이긴 하지만은 을이 채권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는 있었지만 채권 양도 통지가 없는 경우. 자, 이걸 다시 괜히 지웠네요. 네,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는 없었고 이제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반대의 경우를 얘기해서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제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는 있었는데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었으니까 저당권은 누구한테 기속이 돼요? 병한테 기속이 되겠죠. 그 다음 피담보 채권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은 여전히 대외적으로는 이제 을과 병 사이에는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병한테 넘어가지만은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을이 이제 피담보 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얘가 저당권을 갖고 있고 을이 이제 아직 피담보 채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은 저당권자이긴 하니까 저당권을 이전에 부기등기를 받았으니까 병은 저당권자이긴 하죠. 저당권자이긴 하기 때문에 병은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하지만 병이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려면은 뭐 해야 돼요? 채권 양도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따라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은 결과적으로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춘다면은 그러면은 경매 절차에서 나중에 배당을 받을 수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병은 이렇게 채권 양도와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이 동시에 양도됐는데 저당권에 대해서만 먼저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럼 빨리 병은 채권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춰서 즉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받아서 채권도 취득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경매 절차에서 자기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당권의 채권 양도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저당권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어느 시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것이냐. 이제 갑이 채권자이고 이제 근저당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이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의 계속적 거래관계.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제 계속 증감 변동하는 그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 경우입니다. 자, X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예요. 그럼 이제 그 갑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야 되겠죠.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제 갑이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있겠죠. 이 피담보 채권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거래 관계를 이제 증감 변동하는 채권 관계, 계약 관계를 그만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일단 피담보 채권을 확정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는 피담보 채권을 확정시키는 시점이 언제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근저당권자가 즉 이제 갑이 자기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을과 더 이상 거래할 생각이 없다. 이제 을과 거래를 종료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근저당권이 최고액이 1억인데
근저당권의 최고액이 1억인데 지금까지 발생한 채무액이 뭐 예를 들면 6천만 원이었어요. 채권액이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래를 계속한다면 채권액이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고액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갑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갑이 더 이상 거래하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갑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경매 신청 시점에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됩니다. 경매를 신청하는 시점에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근저당권 이외의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이 채무자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더 이상 거래를 하고 싶지 않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갑이 아닌 을의 다른 채권자가 X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갑이 계속적으로 을과 거래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빨리 확정시키는 것보다 계속 당분간은 이제 계속적 거래 관계를 이어나가서 거기서 증간 변동하는 채권도 계속 근저당권의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3자가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최대한 그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뒤로 밀어줍니다. 뒤로 밀어주는데 어느 시점까지 미룰 수밖에 없어요. 계속 미뤄질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미룰 수 있는 시점은 매각대금 완납시가 되겠죠. 매각대금 완납 시점까지 미룰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매각대금 완납 시점이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채무자 소유로부터 이 X라는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로부터 매수인, 이제 경락인이라고 얘기하죠. 매수인 소유로 변경되는 거죠. 그리고 을의 명의에서 매수인 소유로 변경되면서 그동안 X 부동산에 설정돼 있던 저당권이라든지 모든 물적 부담 같은 거,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물적 부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소멸하게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에도 더 이상 이제 근저당권을 존치시킬 수가 없으니까, 근저당권이 최후로 마지막 존치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매각대금 완납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매각대금 완납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갑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한 경우라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와 거래를 할 의사가 없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시점에, 경매를 신청한 시점에 피담보 채권액을 확정을 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근저당권자 이외의 제3자가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계속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점을 뒤로 밀어주는데,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점을 뒤로 미룬다 할지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은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는 시점인 매각대금 완납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매각대금 완납 시점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 근저당권과 변제자 대위입니다. 자, 갑이 이제 채권자를 바뀔게요. 갑이 채권자가 되고 을이 채무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뭐 채권 양수인 또는 대위 변제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기 때문에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병이 대신 변제를 했어요. 병이 대신 변제를 했으면 대위 변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변제할 정당이 있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만약에 병이 을에 대해서 구상금 채권을 취득했다면은, 이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 이제 대신 변제했을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X 부동산에 대해서 얘가 저당권을 갖고 있다면은 갑이 을의 재산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이라든지 저당권에 담보하는 피담보 채권, 결국 이제 병이 대위 변제한 피담보 채권이 되겠죠. 피담보 채권이 변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고 요것들이 그대로 누구한테 넘어옵니까? 병한테 넘어오게 되죠. 이걸 이제 변제자 대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변제자 대위, 만약에 병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별도의 뭐 그 권리 이전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갑이 갖고 있던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이 고스란히 병한테 귀속이 되죠.
근데 이 저당권, 변제자 대위에서 취득한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게 한 목적으로 병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갑과 을 사이에 발생하는 채권들이, 요 채권들이 증감 변동하는 채권, 증감 변동하는 채권인 경우에 이제 계속 뭐 외상 대금이 발생했다가 갚았으니까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변동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확정되기 전에는 그 중에서 이제 피담보 채권이 일부가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은 계속 최고의 범위 내에서 남아있는 채권액을 다 담보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채권 양수인이나 대의 변제자에게, 그러니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넘기면서 저당권의 일부를 넘긴다. 피담보 채권을 넘기는 경우라, 또는 이 변제자 대위를 하는 경우에도 근저당권은 갑한테 남아있고 함께 이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특징이 개별적인 채권이 사라지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증감 변동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피담보 채권 중에 일부가 양도가 되거나 또는 일부를 대위 변제했다고 해서 이 근저당권자가 대위 변제자나 채권 양수인한테 넘어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확정이 되면은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담보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대위 변제자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이 최고액이 1억이었다. 최고액 1억이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병이 뭐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변제했다. 이게 근저당권이 아니라 이제 요 채무액이 채무액이 이제 그 확정 채무액,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아니라 저당권인 경우에는 병이 3천만 원을 갚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병이 갚은 채무액의 비율만큼 저당권이 병한테 이전이 돼서 갑과 병이 저당권을 공유하는 상태가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이거 최고액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을이 갑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액이 1억이었다. 근데 그걸 병이 3천만 원을 갚아버렸어요. 그러면은 3천만 원을 갚아버렸으면은 갑은 7천만 원을 을한테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병도 역시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피담보 채권 플러스 3천만 원 플러스 저당권, 그 다음에 얘도 3천만 원 플러스 7천만 원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이거는 병이 취득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갑이 갖고 있는 거니까, 즉 갑과 병이 공동으로 X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저당권을 준공유하게 돼요. 물론 이 경우에도 누가 먼저 우선 변제를 받아가게 됩니까? 채권자와 변제자, 대위 변제자가 이 저당권을 준공유하더라도 일단 먼저 갑이 다 받아가고 남는 게 있으면 병이 받아가는 게 원칙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준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이 1억의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액이 증감 변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채권액이 없어지더라도 양도되더라도 대위 변제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여전히 1억 최고 범위 내에서 갑이 갖고 있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확정이 돼 보니까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병이 3천만 원을 대위 변제한 상태에서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 뭐 예를 들면 4천만 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럼 총 채무액이 4천만 원이니까 그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최고액 1억 범위 내에서 4천만 원을 우선 변제 받아갈 거 아니에요, 갑이.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범위 내에서 나머지 이제 4천만 원 받아가면 6천만 원 정도의 담보 가치가 남아 있잖아요. 그것이 병한테 이전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이후에는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담보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대위 변제자에게 그 저당권,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담보권이 그대로 병한테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판결은 여러분들 5번 판결이 있으니까 5번 판결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판결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지우고요. 5번 판결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담보 채권의 확정 전에 대위 변제와 확정 후의 변제자 대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 변제한 경우 대위 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전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여기까지가 이제 원칙적인 모습이죠. 네. 당연히 이제 변제하게 되면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 변제자에게 일부 대위 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 등기를 격려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변제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칙적인 모습인데 그 이유 한번 다 잘 볼게요. 자, 원래는 그러니까 일부를 변제했으면은 그 변제한 범위 내에서 채권자와 일부 변제자가 대위 변제자가 저당권을 공유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일부 대위 이전에 대위 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근저당권이라고 하면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해서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그러니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죠.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가 변동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 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 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채권이 양도됐다고 해서 또는 일부 대위 변제를 했다고 해서 저당권이 그 일부 대위 변제자에게 또는 채권 양수인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기까지가 이제 그 양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게 되면 이제 그 확정이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확정이 되면 그 피담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통 저당권까지 취급이 되는 거죠. 그 피담보 채권액이 그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를 종료하지 않으면 담보 가치가 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한 권리 중 그 피담보 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은 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의 격려 여부와 상관없이 대위 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대위 변제자에게 저당권이 이전할 여지가 없지만은 나중에 확정되고 나서도 뭐 이제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액을 넘어버리면은 담보 가치가 하나도 안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위 변제자한테 이전될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피담보 채권액이 1억인데 이제 최고액이 1억인데 피담보 채권액이 7천만 원이었다. 그럼 3천만 원만큼만 담보 가치가 남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이제 확정되기 전에 피담보 채권을 대위 변제자에게 그 남는 것만큼은 이제 이전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5번 판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이 판결 다시 한번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근저당권까지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저당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당권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공동저당 부분이 있죠. 근데 공동저당 부분에서 첫 번째 설명할 것은 변제자 대위입니다. 왜 공동저당 부분에서 변제자 대위 부분을 설명을 하느냐? 변제자 대위는 채권의 소멸 부분에서, 채무의 소멸 부분에서 공부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왜 변제자 대위가 나오냐면은 이제 갑이 공동저당을 갖고 있는데 X와 Y에 대해서 공동저당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채무자 소유이고, 둘 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는 갑이 Y에 대해서 먼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Y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제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의 문제에 따라서 368조에 따라서 뭐 이제 Y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이제 대위한다든지, 이제 이런 대위하게 되는지,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제 갑이 X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당권을 대위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채무자 소유이고 그 다음에 Y 부동산이
물상 보증인 소유라면은 이 물상 보증인에 대해서 먼저 Y에 대해서 먼저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물상 보증인은 이제 공동 이제 저당과 상관없이 채무자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변제자 대위 규정에 의해서, 즉 채무자가 자기 재산으로 채권자한테 대신 그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당권을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물상 보증인이 그대로 취득하게 되고, 이 물상 보증인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제 물상 보증인이 취득했던 그 변제자 대위에서 취득하는 권리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즉 둘 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에는 공동 저당 목적물이 둘 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에는 변제자 대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하나의 부동산은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하나의 부동산은 물상 보증인 소유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채무자와 물상 보증인 사이에서 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먼저 집행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런데 물상 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변제자 대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변제자 대위의 문제와 공동 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의 문제, 이게 살짝 비슷한 듯 하면서도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제자 대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변제자 대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제자 대위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그러면은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과 이에 부속된 권리, 비록 대위 변제자가 변제했지만은 거기서 그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과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까지 모두 다 그 권리들이 통째로 변제자한테 이전되는 것이 변제자 대위인 것이죠. 법정 대위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전되고요. 임의 대위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그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이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변제자 대위를 하게 되는데요. 일부 대위의 경우에는 뭐 이제 채권자가 그러니까 일부 대위의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채권자가 이렇게 있고요. 병이 있고, 얘가 이제 대위 변제자인 경우에 요 의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이 1억이었는데 얘가 5천만 원만 갚았다. 5천만 원만 변제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갑이 X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갑은 을한테 5천만 원 변제받았으니까 5천만 원만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은 병이 번제한 범위 내에서 병한테 이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당권을 갑과 병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공유를 하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공유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갑이 먼저 배당을 받고 남은 게 있으면은 병이 배당을 받는 것처럼 둘이 비록 공유를 하지만은 채권자가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게 그 채권자가 대위 변제자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대위 변제자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 저당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대위 변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위 변제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대위자 사이 관계에 대해서는 5가지로 이제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첫 번째, 보증인은 미리 뭐 이제 이렇게 쭉 해서 1호부터 2호, 3호, 4호, 5호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오늘 이제 그 공동 보증에서 이제 물상 보증인이 변제자 대위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변제자 대위와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위 변제자 사이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대하여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이제 그 보증인이 채권자가 저당권을 갖고 있을 때 이제 보증인 같은 경우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변제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긴 하지만은 채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가 있고 병이 보증인이 되는 겁니다.
보증인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는 보증 채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갖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저당권을 갖고 있었을 경우에 그때 만약 보증인이 을 대신 변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증인이 이제 변제자 대위 규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취득하게 되죠. 이전에 부기된 게 없더라도 취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 X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뭐 예를 들면 정이란 사람이 X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야, 내가 보증인으로서 법정 대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갑이 X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은 나한테 이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병이 정한테 주장을 하려면은 그 이제 대위에 의한 부기 등기를 해야지만 정한테 그걸 주장할 수 있고요.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병은 비록 변제자 대위 규정에 의해서 X 저당권을 당연히 취득하게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변제자 대위 규정에 의해서 X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한테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이제 1호의 내용이고요. 2호 같은 경우엔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들을 제3취득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제3취득자, 이제 목적물에 대해서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을 이제 제3취득자, 잘못 설명했습니다. 제3취득자라는 것은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제3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혹시라도 제3취득자가 변제를 했거나 제3취득자가 취득하고 있는 사이에 저당권이 시행이 됐다든지, 그래서 이제 대신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했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보증 채무를 취득하지 못한다. 즉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 물권법 시간에 이제 보증 이제 그 변제자 대위 관한 규정까지 다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대충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책을 찾아보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호하고 4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3취득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물상 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떻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대위관계가 조절이 되느냐라고 하는 게 3호, 4호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5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자, 이게 이제 물상 보증이 되겠죠. 물상 보증인과 보증인 간에는 이제 물상 보증인과 보증인은 당연히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자, 서로 간에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 변제자 대위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인원수 비율로 나눈 다음에 물상 보증인들 몫은 일단은 그 몫을 확정한 다음에 물상 보증인 사이에서는 다시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해서 이제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확정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5호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도 역시 이제 변제자 대위를 할 때도 제 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거, 그러니까 즉 그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5호에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요 그 변제자 대위에 관련된 규정들, 이 내용들을 확실히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잘 정리하지 못하면은 공동 저당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요것만 몇 가지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제3취득자는 물상 보증인이나 보증인을 대위할 수 없다. 여기서는 이제 그 보증인을 대위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보증인뿐만이 아니라 물상 보증인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취득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건 민법의 규정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1호의 제3자, 그 다음에 제2호의 제3자 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얘기죠. 이거 진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후순위 저당권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목적물에 뭐 예를 들면은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병이 변제자 대위를 통해서 X 부동산의 저당권을 병이 취득한다고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이 정이 제3취득자라면은 즉
X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권을 취득했거나 전세권을 취득했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라고 한다면은 이 제3취득자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대위에 부기등기가 없다면은. 그런데 이 제3취득자,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병은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요? 병은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를 여기서 이제 무라고 얘기해 봅시다. 무라고 한다면은 병은 무에 대해서도 자신이 이제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저당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병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무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는 이전에 부기등기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호에 보면은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해서 또는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무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무가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를 했으면은 그러면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를 했으면은 무는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을 대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은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제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에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얘기를 하고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3취득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라고 하는 것은 1호와 2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변제자 대위를 하는 대위 변제자는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대위에 부기등기가 없더라도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2호 같은 경우에도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 변제를 했을 경우에는 그 대위 변제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인과 물상 보증인을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 후순위 저당권자 이 문제도 이제 변제자 대위에서 반드시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은 공동저당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나마 이 변제자 대위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설명 끝났으면 이제 공동저당에 관한 설명들을 이어가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는 공동저당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이 을에게 채무를 이제 부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갑에게는 X 부동산과 Y 부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갑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먼저 X 부동산과 Y 부동산에 대해서 을의 명의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갑은 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병한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병한테 돈을 빌리면서 X 부동산에 2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요. 또 갑은 정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러면서 Y 부동산에 2번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번 저당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2번 저당권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을은 이제 X 부동산과 Y 부동산의 공동 저당권을 설정받은 공동 저당권자가 되겠죠.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즉 이제 X 부동산과 Y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배당이 된다. 이제 을이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때 그때 배당받는 금액이 X 부동산과 Y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서 만약에 X 부동산과 Y 부동산의 가액의 비례가 X 대 Y 부동산이 가액의 비례가 1대1이라면은 먼저 을은 X 부동산에서 50% 배당을 받아가고 자기가 채권액의 50%를 배당을 받아가고 Y 부동산에 또 50% 배당을 받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남은 거에 대해서 병이 이렇게 배당을 받아가게 되고 또 Y에서 남은 담보 가치는 정이 배당을 받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20배당의 경우에 X만 먼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채권자 을이
X 부동산에서 먼저 자기의 채권에 다 우선 만족을 받아가기 때문에 병이 더 이상 이제 배당받을 수 없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동시에 배당받았다면은 이제 병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제 X에 대해서만 먼저 배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병이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을이 Y 부동산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을 병이 대위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위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동시에 배당받았으면은 을이 Y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그런 저당권의 효력을 병이 대위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배당받았으면은 Y 부동산에서 을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병이 대신 이제 을 대신에 병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채권자 변제자 대위와 비슷하게 이제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와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와 변제자 대위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변제자 대위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과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 모든 권리가 다 변제자한테 이전이 되잖아요.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이전되는 게 아니라 갑이 Y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만 병한테 이전이 돼요. 그러니까 Y 부동산에서 갖고 있던 저당권만 동시에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저당권만 병한테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변제자 대위 같은 경우에는 비록 변제했지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플러스 이걸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저당권이 되겠죠? 이런 권리들이 모두 다 변제자한테 이전이 되죠. 그런 점에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와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와 변제자 대위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채권 자체도 이전되지만은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의 경우에는 저당권만 이전되지 채권 같은 거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채권자가 다른 공동저당물의 담보권을 포기한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안에서 갑이 Y 부동산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을 여기서 갖고 있던 저당권을 포기한다. Y 부동산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을 포기하게 되면은 그럼 결국은 갑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X 부동산에서 채권의 전부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은 동시에 X와 Y가 공동저당으로 제공됐을 때보다 병의 지위가 더 불이익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X와 Y가 공동저당일 경우에는 동시에 배당된다면은 결국은 뭐 가액 비례해가지고 을이 받아가니까 남는 게 있을 테고, 그리고 만약에 20배당을 해서 X가 먼저 경매에 들어갔다면은 병은 갑이 Y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당권을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에 의해서 대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나 이시에 배당되는 경우나 병의 입장에서는 별로 불만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갑이 Y 부동산을 포기해버리면, Y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포기해버리면은 정은 좋겠지만 병은 뭐 안 좋겠죠. 이제 자기가 불이익해줄 수밖에 없겠죠. Y에 대한 저당권을 대신 행사하거나 또는 동시에 배당의 경우에 갑이 Y로부터 받아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니까, 따라서 갑이 Y 부동산의 저당권을 포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Y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었던 것만큼을 X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20배당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Y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Y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었던 것만큼은 X 부동산에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액이 뭐 1억이었다. 1억이었고 목적물의 가액이 이게 목적물의 가액이 요거를 편의상 이제 이거를 이제 8천만 원
8천만 원. 그 다음에 Y에서 받을 수 있는 거를 1억 2천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억 2천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럼 만약에 그 X, Y가 동시에 배당이 되었다면은 을은 X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8천만 원 대 1억 2천만 원이니까 2대 3이 되겠네요. 그죠? 2대 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5분의 2, 5분의 3이 되겠죠. 만약에 X에서 1억을 다 X가 경매가 이루어진다면은 X, Y가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진다면은 을은 X에서 4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Y에서는 6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배당받으니까 결과적으로는 X 동시에 배당되었을 때 X 부동산에서 4천만 원의 담보가치가 남고 Y 부동산에서는 6천만 원의 담보가치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과 병이 X 부동산에서 4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병이 받아갈 테고요. 그 다음에 Y 부동산에서는 정은 또 6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정이 받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이 X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해 버린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갑은 X 부동산에서 1억을 다 받아가려고 하니까 8천만 원은 다 우선 배당 받아가겠죠. 8천만 원을 다 우선 배당 받아가니까 병은 받을 게 없겠죠. 더 이상.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시에 배당되었다면은 갑이 X 부동산으로부터 받을 수 있던 금액이 얼마예요? 4천만 원이죠. 그래서 4천만 원만까지만 갑이 X 부동산에서 Y 부동산에서 저당권을 포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갑은 X 부동산으로부터 4천만 원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Y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Y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은 그래서 8천만 원을 다 받아갔다면은 병은 6천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저당권을 대위해서 자기도 4천만 원을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 자체를 날려버린 것이기 때문에 갑은 X 부동산에서 일단은 4천만 원만 동시에 배당했을 때 금액과 동일한 금액 4천만 원만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만 남은 공동저당물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6번 판결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6번 판결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모두가 채무자 소유인 경우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저당물이 채무자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도 동일하게 아까 이제 이 채무자고 을이 이제 그 채권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X 부동산과 Y 부동산이 담보가 나왔는데 근데 갑은 이제 을한테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X 부동산은 갑 소유였는데 이 Y 부동산은 이제 갑을 병 소유라고 얘기해 보죠. 물상 보증인 병 소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은 또 정한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정에게 Y 부동산에 대한 2번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물상보증인 병도 이제 Y 부동산을 을을 위한 1번 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근데 이제 병도 다른 채권자 즉 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무에게 2번 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전제하고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목적물의 가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X 부동산은 4천만 원, 이제 4천만 원이 아니라 X 부동산의 가치는 8천만 원, 그 다음에 Y 부동산의 가치는 1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액은 1억. 이렇게 이제 따져볼게요. 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서 공동저당권자가 우선 배당받고 부족분을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갑이 X 부동산과 Y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를 신청을 했다라고 해서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을은 얼마를 배당받아요? 을은 X로부터 8천만 원을 배당받고 그 다음에 남은 2천만 원이 있죠. 그래서 을은
Y로부터 2천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됩니다. 동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런 거죠. 그래서 먼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물상보증인 소유에서 부동산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서 설정된 저당권이 먼저 실행된 경우에, 자, 요 금액을 좀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다시 한번 아까도 좀 미리 좀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한번 이 금액을 좀 바꿔볼게요. 만약에 X 부동산이 이제 목적물의 가액이 1억 2천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Y 부동산의 가치가 8천만 원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아까 만약에 첫 번째 경우라면 동시배당의 경우라면은 을은 X에서 얼마를 배당받겠어요? X에서 1억을 다 배당받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Y에서는 을은 0원을 배당받게 되겠죠. 이제 이미 다 X 부동산에서 배당을 받았으니까 을은 Y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게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나머지 전적으로 이제 무가 배당을 받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먼저 실행된 경우, 그러니까 Y가 먼저 실행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Y가 먼저 실행된 경우에는 당연히 을은 X에서 1억을 다 배당을 받아갑니다.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정은 뭐 남는 거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아가는 것이고요. 정이 뭐 후순위 저당권자 대유라든지 이런 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음. 즉 368조 1항 공동 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 그 대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만약에 갑이 Y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를 신청한다. 그러면 이제 갑은 Y 부동산에서 8천을 변제를 받게 되겠죠. 8천을 변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아직 이제 미수금이 얼마예요? 받지 못한 금액이 2천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병은 Y 소유물을 통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Y에 대해서 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 Y가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을의 채무를 대신 8천만 원을 변제해 준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되는 것이죠. 병이 갑을 위해서 8천만 원을 대위 변제한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병은 이제 대위 변제자로서 을이 갖고 있던 X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죠. 당연히 취득하게 되죠. 근데 아직은 이제 을도 완전히 변제받은 건 아니니까 을도 여전히 이제 X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병도 역시 을이 X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을 자기가 변제한 범위 내에서 취득을 하게 되죠. 즉 이제 을의 채권이 1억 중에서 아직 회수하지 못한 2천만 원은 을한테 남아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8천만 원의 채권액은 누구한테 이전이 됩니까? 8천만 원의 채권액은 병한테 이전이 돼요. 즉 이제 을이 갖고 있던 1억 플러스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이 중에서 8천만 원 플러스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누구한테 이전이 돼요? 대위 변제한 병한테 이전이 됩니다. 즉 병은 물상 대위를 하게 되는 거 맞죠? 물상 대위를 하게 물상 대위가 아니라 물상 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자 대위를 하게 되죠. 이제 병은 변제자 대위 규정에 의해서 을이 X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다 취득하는 게 아니죠. 지금 아직 을도 못 받은 금액이 있으니까 다 취득하는 게 아니고 을이 남아있는 채권액에 비례해서 그 다음에 8천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저당권과 8천만 원의 채권이 병한테 다시 변제자 대위에서 귀속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과 을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
으로 저당권을 행사를 하게 되죠. 공동 저당권자가 되는 이제 저당권을 공유하게 되는 준공유하게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그 경우에도 을하고 병하고 누가 더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채권자 을과 대의 변제자가 X에 대한 저당권을 공유하고 있지만은 그 경우도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항상 2천만 원, 을은 2천만 원의 채권과 저당권, 병도 8천만 원의 채권과 저당권을 갖고 있고 이 저당권을 을과 병이 공유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X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다면은 누구한테 먼저 배당이 돼요? 을한테 먼저 2천만 원이 배당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병한테 8천만 원이 배당이 되는 거죠. 같은 저당권을 같이 준공유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채권자가 먼저 우선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설정된 경우에 물상보증인은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채권자를 대위한다.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가 변제한 범위 내에서 병한테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무는 Y라는 부동산이 없어지는 대신에 그 채무자인 병이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X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을 했잖아요. 즉 X 부동산에 대해서 8천만 원과 저당권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병이 변제자 대위 규정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했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에 대해서 무가 이제 Y라는 저당 목적물이 사라졌으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8천만 원 다 받아갔으니까 무는 한 푼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무는 한 푼도 못 받아갔지만은 어쨌거나 Y라는 부동산이 사라지면서 병은 8천만 원 플러스 저당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무가 여기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 보증인이 취득한 권리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명이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동 담보로 제공된 물건 중에 하나가 채무자 소유이고 나머지가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민법 368조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고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만 문제가 처리가 되죠. 만약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에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뭐 만약 여기서 채권자가 다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Y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Y 부동산에 먼저 경매가 들어갔을 경우에도 368조 2항에 따라서 얘가 뭐 공동 저당권자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상 보증인이 변제자로서 변제자 대위를 하게 되고 그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취득한 권리를 무가 물상 대위하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구두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그 해당 문제에서 한번 이론적으로 적용을 해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로만 들어서는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제자 대위와 공동저당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놨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만약에 갑이 Y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를 실시하면은 그럼 을은 Y 부동산에서 경매를 받게 되고요. 이제 이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인 정은 만약 여기서 이제 을이 Y 부동산에서 전적으로 다 만족을 얻었다면은 을이 X 부동산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이 을이 X 부동산에서 갖고 있던 저당권이 누구한테 이전이 돼요? 이제 X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 이 저당권이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에 의해서 정한테 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은 동시에 배당받았다면은 을이 X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던 범위 내에서 그 을의 저당권을 정이 대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경우는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물상 대위의 경우인데요. 두 번째 경우는 물상 대위의 경우는 이제 X 부동산이 갑의 소유이고 그 다음에 Y 부동산은 물상 보증인 A의 소유였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채권자 을이 Y 부동산에 먼저 경매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을이 Y 부동산으로부터 다 변제를 받아갔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A가 뭘 하게 되겠어요? A가 을이 X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제 을이 X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 저당권이 누구한테 이전이 돼요?
A한테 이전이 되죠.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과 채권 플러스 저당권, 이제 피담보 채권 플러스 저당권이, 이 저당권이 누구한테 이전이 되느냐? 물상보증인인 A한테 이전이 됩니다. 물상보증인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기 때문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정 대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과 X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당권이 별도의 대위에 부기된 게 없이도 당연히 A한테 이전이 되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A는 Y 부동산을 상실하는 대신에, 그렇지만은 을이 X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변제자 대위에서 X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저당권, 그 다음에 그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피담보 채권을 A가 취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은 후순위 저당권자 A의 채권자인 정, 그 다음 하지만 2번 저당권자인 정은 이 A가 취득한 권리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대위가 있게 되죠. 즉 정이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대위를 하게 되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변제자 대위로서 대위하는 거 한 가지, 두 가지 대위가 있겠죠. 이 대위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대위하는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 정이 대위하는 거는 이제 368조에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 규정에 의해서 대위를 하는 거고, A가 대위를 하는 거는 변제자 대위 규정에 의해서 대위를 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른데,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모두 다 등기 없이도 저당권을 취득한다. 이제 A 같은 경우에도 물상보증, 이건 이제 법정 대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법정 대위 같은 경우나 또는 공동저당에서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의 경우에는 둘 다 등기 없이도 당연히 법률상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저당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제자 대위 경우는 채권자를 대위한다. 채권자의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을 취득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변제자 대위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까지 취득하는 것이죠. 즉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뿐만이 아니라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까지 A가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저당 목적물에서의 후순위 저당권자 정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지면은 다른 공동저당물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저당권만을 취득해요. 아까 변제자 대위에서는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 두 가지를 다 취득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은 을이 X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당권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 점이 이제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와 변제자 대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정은 등기 없이도 을이 X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고, 변제자 대위를 하는 A도 을이 X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당권을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정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을이 갖고 있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A도 저당권을 취득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대위할 저당권이 말소되면 공동저당 후순위 저당권자와 대위 변제자 모두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저당권이 이제 말소가 됐는데 이제 을이 이제 채무의 만족을 얻었으니까 이제 을은 더 이상 X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을이 명의자로 돼 있으니까 저당권을 좀 말소해 달라라고 해서 을이 X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말소해 줬습니다. 그 저당권 말소는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하지 않죠. 왜냐하면 을이 Y 부동산에서 만족을 얻는 순간에 을이 X 부동산에서 갖고 있던 저당권은 누구한테 이전이 돼요? 명의만 을한테 남아있는 것이지 그 저당권은 정한테 이전돼 버리고 말죠. 정이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더 이상 등기부상으로는 저당권자라고 기재가 돼 있지만은 을은 더 이상 저당권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저당권을 말소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이 저당권을 말소하게 되면은 그럼 정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한테? 말소 당시의 소유자인 갑에게
말소 등기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을이 Y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를 신청해서 을이 모두 만족을 얻게 되면은 그 순간 을이 X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은 을이 A가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구상권을 담보하게 한 범위 내에서 모두 다 A한테 이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A는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던 피담보 채권을 모두 다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을이 Y 부동산에서 채권의 만족을 다 얻게 되면은 그 순간 을이 X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은 더 이상 을한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명의만 을한테 남아있을 뿐이지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A한테 이전해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갑과 을이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X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말소해 버리면은 그 말소는 불법 말소가 되겠죠. 왜? 을은 더 이상 저당권자가 아니니까. 따라서 A는 자신한테 이전되어 온 저당권을 을이 말소했으니까 그 말소는 불법 말소이고, 그래서 A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인 갑을 상대로 해서 다시 저당권의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이해가 되는 거고요. 왜 이렇게 됐나?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요 문장도 여러분들 이제 좀 설명이 나오는데요. 요까지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을이 저당권을 말소하면은 물상 보증인인 A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불법 말소가 됐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말소 회복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는데요. 자, A가 이 말소 회복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인 후순위 저당권자 정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와의 관계에서 후순위 저당권자인 정은 A의 채권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A의 채권자인 후순위 저당권자 정은 자신이 A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이제 그 채권자니까 저당권을 설정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채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 A가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말소회복 등기 청구권을 피대위 권리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정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즉 물상 대위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말소회복 등기를 청구해 놓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겠죠. 결국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물상 대위라고 하는 특정 채권을 이제 정이 A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금전 채권이긴 하지만은 그 물상 대위권 행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위권 행사하는 거니까 A의 무자력과 상관없이 정은 말소 회복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상 보증인이 변제자 대위를 하는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대위 변제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존 채권으로 해서, 그러니까 A에 대한 채권을 피보존 채권으로 해서 A가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회복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그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 또는 변제자 대위에서 이제 변제자 대위하는 사람이 이제 그 대위했을 경우에 그때 이제 저당권이 불법 말소되면 어떻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공동저당의 경우에도 이제 공동저당에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이 말소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었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또 쟁점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제3자에 대한 대위의 주장, 이제 이 X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X 부동산을 만약에 제3자가 취득했다, 제3자 B가 취득했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이 X 부동산을 B가 취득했다라고 그랬을 때 이제 그 B에게 A가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묻는 겁니다. 자, 그때 한번 볼게요. 변제자 대위의 경우에는 아까 제3취득자한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3취득자에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3취득자라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또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이 제3취득자 B에게 결국은 A가 색깔이 다 없네. A가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 여기서는 또 이 Y자, 그러니까 후순위 저당권자인 정이 결국은 B에게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이제 변제자 대위 부분 살펴볼게요. 아까 변제자 대위의 경우에는 대위에 부기등기가 없으면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A가 만약에 변제자 대위 물상 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자기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감으로써 결과적으로 갑의 채무를 대신 이행해준 결과가 발생해서 A가 변제자 대위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변제자 대위에 대해서 이제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하기 전에 그 X 부동산에 대해서 대위에 부기등기를 해둬야지만 제3자한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만약에 이제 제3자에게 X 부동산을 취득한 B에게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대위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B한테 주장할 수 없겠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제 하나 나와 있는 판례가 있어요. 대위에 부기등기 없이 말소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을이 저당권을 말소했을 경우에는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을의 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에서 B가 X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자, 그런 경우라면은 이 저당권, 그러니까 이제 을에 대한 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당권이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등기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말소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X가 B한테 넘어가면은, B가 제3취득자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B한테는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소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말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변제자 대위와 달리 공동저당 같은 경우에는 공동저당이라는 점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공동저당이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공동저당물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그 368조 2항에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이 충분히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만약에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간다면은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간 B에게 이제 368조 2항에 따라서 공동저당권자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B한테 주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다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록 저당권 등기가 돼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부기등기를 해야지만 대항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말소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저당권에 대한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야지만 B에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주장들이 되게 이제 좀 어렵고 복잡한 주장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제 이해할 수 있는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근데 이제 이게 특히 변제자 대위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두지 않으면은 이 변제자 대위와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가 서로 헷갈리면서 잘 정리가 안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다음 주에 줌 수업 때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설명 부분입니다. 공동저당과 사회행위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공동저당과 사회행위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이제 채권자이고 을이 채무자이고 그리고 X 부동산이 있고 Y 부동산이 있고 이제 채권자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인데 이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채무 초과의 상태에서 X 부동산을 제3자, 이게 이제 병의 수익자가 되겠죠.
수익자에게 빼돌린 경우에 그때 이제 수익자한테 빼돌린 경우 그런데 이 X 부동산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공동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X의 가격이 1억이고요. 그 다음에 Y의 가격도 1억이에요. 둘 다 1억이라고 일단 봅시다. 좀 계산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둘 다 1억이에요. 그런데 을이 병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이 1억 2천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억 2천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병이 X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제 수익자, 이제 매수인이어서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이 을과 병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이 매매 계약이 X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이 이것이 사행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사행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행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담보에 제공된 공동 담보에 제공된 책임재산의 감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책임재산의 감소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감소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처분돼 있던 재산에 혹시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면 그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책임재산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아니라 담보권을 위한 채권자를 위한 특별한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선 변제권이 확보된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 만약에 이 X 부동산과 Y 부동산이 모두 그 채무자 을의 소유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X 부동산의 시가도 1억이고 Y 부동산의 시가도 1억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동시에 배당되었다면은 채권자 갑은 X에서 얼마를 받아갈 수 있어요? 6천만 원을 받아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Y에서 얼마를 받아갈 수 있어요? 6천만 원을 받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X라는 부동산은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자, 1억짜리인데 6천만 원을 채권자가 받아가면 4천만 원 범위만큼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된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을이 X를 병한테 팔게 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이 X를 처분한 것 자체는 사행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채무자 을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해서 채권자들을 해야 하는 사행위가 되는 거니까 해야 하는 행위가 되는 거니까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X를 병한테 처분한 것은 사행위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요 X는 을 소유였는데 이 Y는 이제 정 소유인 경우, 즉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동시에 배당되었다면은 갑은 어디서부터 만족을 얻어가요? 동시에 배당되었다면은 갑은 X에서 1억을 받아가겠죠. 그리고 Y에서 2천만 원을 받아가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시에 배당되더라도 이제 X가 먼저 배당되더라도 1억 받아가면은 나머지 2천만 원은 Y에서 받아갈 수 있고 만약에 이시에 배당돼서 Y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실시되면은 그러면은 Y에서 1억 받아간 다음에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못 받는 거는 X에서 받아가게 되겠죠. X에서 받아가게 되는데 그 저당권을 이제 물상 보증인 정과 동시에 같이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은 Y 재산이 이제 경매에 넘어가는 순간에 정은 이제 그 을을 대신해서 채권자한테 변제한 자니까 그 범위 내에서 갑을 대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갑이 못 받은 범위 내에서 갑은 채권자, 그 다음에 정도 자기가 변제한 범위 내에서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갑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을 다 취득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채무자 소유의 재산과 물상 보증인 소유의 재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 채권액의 부담은 X로 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이 X가 먼저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 이제 1억을 담보가치 1억 자체가 다 갑한테 배당될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X라고 하는 재산은 온전히 누구를 위해서 책임재산으로 제공된 거예요. 갑을 위해서 책임재산으로 제공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즉 일반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여력이 전혀 없는 거죠. X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X부동산을 병한테 팔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사행위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담보가치가 없는 이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아닌 X부동산을 병한테 판 거니까, 그러니까 사행위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X와 Y 부동산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X부동산, Y 부동산 둘 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에는 X부동산을 이제 병한테 파는 것이 사행위가 될 수 있지만은, 만약에 X부동산은 채무자 소유, 의뢰 소유, 그 다음에 Y부동산은 물상보증인 정의 소유라고 한다면은, 그럼 결과적으로 X부동산으로 채무를 모두 다 부담해야 되니까, 우선 변제를 받아가야 되니까 채권자가, 결과적으로 X부동산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을이 병한테 X부동산을 파는 것, 즉 X는 채무자 소유, Y는 물상 보증인인 상태에서 X를 병한테 파는 것은 사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동저당의 경우와 사행위 문제를 같이 또 결합시켜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제 사행위 부분에서 사행위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하고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하는 방법이 공동저당의 경우와 그 다음에 공동저당의 경우에 둘 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 또는 하나는 채무자 소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경우가 다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또 상당히 많았네요. 여러분들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 공동저당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안 나오면은 참 좋겠지만은 나오면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좀 시간을 내서 정리해 놓고 확실히 정리해 놔야지 나중에 시험에 가서 괜히 이제 걱정을 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이참에 같이 이제 공동저당에 관한 법리들을 이해를 해두고요. 그리고 또 같이 공부하는 길에 변제자 대위에 관한 규정들도 같이 이해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변제자 대위에 관한 설명과 이제 물상 대위, 이제 공동저당의 경우에도 항상 그 물상 보증인의 경우에는 변제자 대위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변제자 대위하고 항상 같이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저당을 공부할 때는 변제자 대위 부분도 같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변제자 대위 부분도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같이 공부하고, 우리 시험에서는 뭐 변제자 대위에 관련된 자세한 얘기가 우리 이제 민법 1에서 나오진 않겠지만은, 이렇게 공동저당과 관련해서는 변제자 대위에 관련된 문제들이 공동저당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들 뭐 판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지만은, 일단 궁금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줌 수업 때 여러분들이 그때 질문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수업량이 조금 많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양이 좀 적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등기 담보 부분을 공부할 테니까요. 그 대신에 이제 가등기 담보 부분 중에 원래는 수업 계획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이제 채권 질권 부분인데, 채권 질권 부분에 관한 설명들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힘들었을 텐데요. 좀 그래도 힘내서 잘 마무리하고요,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도 잘 치르고 해설까지 잘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